카메라가 똑같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사무국 스텝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장 맡고 계시는 손동춘 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공동사무국장 맡고 계시는 유일상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관계상 다른 스태프분들은 추후에 다른 일정에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오늘 이후라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두 국장님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제천4년 국회의원 권석찬 예비후보의 비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 바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기자회견 내용은 비전 공약 발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부 공약이 아니라 비전 공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년도 예산 중심으로 업무를 하다가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공약 발표입니다. 비전 공약이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당대 국회의원이 다 못하더라도 방향성을 잡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 그 계획들은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공약 발표라고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공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정 관련한 공약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정 운영 관련 비전 공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거점 중소도시를 좀 진흥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입법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최고의 정책이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국은 주말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오신 분들이 이주하신 분들이 주중에만 실제적으로 정주하지 않고 임시로 머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착안했냐면 제가 과거 해수부 과장으로 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업도시특별법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법이라고. 거기에 이전을 하면 법인세와 지방세를 과감하게 면제를 해줍니다. 거기에는 그 기업이 이주해가지고 짓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공공기관은 이전에 봐야 건물 하나 달랑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사기업은 직원들이 내려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주할 수 있는 또 시설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무원은 그냥 일하라면 하지만 기업은 너무 여건이 안 좋으면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올 때 실제적인 정주 요건이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무역지역법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법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물론 큰 방향, 패러다임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 기재부의 세제시는 무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교통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다행히 최근에 어제 그저께 발표한 기후동행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62,000원만 주면 모든 대중교통을 다 탈 수 있게 만든. 지금 서울에는 지하철이 65세 이상 무료고 일반인들은 1,4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지역에는 시내버스를 다 돈 내고 탑니다. 물론 뭐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금의 지원은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복지라는 개념을 왜 강조를 하냐면 이게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금 현재 준공영제입니다. 지금도 사기업한테 지원을 해줘요. 부족분을.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65세 이상 장기적으로는 이 법에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냐? 돈이 있느냐? 이걸로 얻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재 실제 화성에서 청소년 20세 이하와 65세 이상한테 이 법이 아니라 지자체 재원으로 했더니 교통량이 30%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죠. 자, 그러면 교통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배출가스가 줄어들죠. 도로 건설비 유지 보수비가 줄어듭니다. 차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교통 혼잡도가 낮아짐으로써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이거는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수당,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돈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공원도 가고 박물관도 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밖에 다니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면 발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이거는 뭐 국가공약이니까 뭐 좀 덜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천단양 비전공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국비 예산 5조 원 확보, 누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밑에 총사업비 기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제가 6,500억을 그때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집계를 해서 가져와요. 물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도로철도가 이미 뭐 2, 3천억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도로철도든 그건 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관내에 들어와 있는 도로철도만 한 거지, 도담 영천에 4조짜리 사업을 제가 더한 게 아니에요. 제천 땅 안에서, 단양 땅 안에서 움직이는 공사비를 계산해낸 게 그렇습니다. 이게 많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첫째, 부동산 가치는 시설물의 증가와 비례합니다. 내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집에 에스컬레이터 놓거나 정자 하나 놓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천 단양 땅에 고속도로, 철도, 호수, 공원 이런 게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 땅값을 우리가 올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각자 자기 집 예쁘게 꾸며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전체. 그러나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국비 5조 원 내에는 저는 제일 먼저 SOC 대규모 사업들을 빨리 들여와야 된다. SOC 사업이 들어가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GS건설이 여와서 5천억짜리 따면은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사람들이 10% 가져가고 90%가 이 땅에 떨어집니다. 거기에 우리 농우비, 인건비, 자재비가 여기에 떨어져요. 왜냐? 멀리서 수송하면 물류비가 들어서 이 주변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몰에서부터, 자가에서부터. 그리고 인력시장 우리 나가보면은 아침에 50명씩, 100명씩 대기하는 회사가, 인력회사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분들 다 이런 건설회사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밑에 계신 분들이 소비가 늘어나야 그분들이 택시 타고 술 먹고 또 미용실 가고 목욕탕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더해지면 이게 바닥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이런 게 없어서 바닥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오존 확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고속도로, 국도, 철도 부분을 있고, 나머지들도 전부 사실은 시설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도 이제 SOC입니다. 복지 SOC.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청전동에 시작했던 실버복지관,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까? 대략 액수 까먹었습니다. 한 200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복지 사업도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청풍호 용수 활용 사업, 청풍호의 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닐 때도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내야 됩니다. 청풍호에 물을 끌어다가 한 300억 정도 드립니다. 여기다가 지역에다가 요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던 거 아마 모르셨을 건데, 이거는 시사업이 아니라 모릅니다. 농어촌 공사가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차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에 우리 호수 주변 산책로, 잔돗길, 자전거도로, 또 계곡수, 펜션 앞에 있는 소규모 하수 처리장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산은 내년도에 1,000억, 2,000억 늘어날지 모르지만 총사업비는 하나 사업이 들어오면 좀 이따 보여드릴 5천억짜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총사업비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철도는 제천을 탄생하게 된 대단히 중요한 게 철도입니다. 우리 철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천역이 수송객이 156만 명입니다. 연간. 충주 75만 명, 원주 124만 명. 제천이 충주와 원주보다 월등한 건 철도역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심도시 철도가 그동안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그나마 중앙선 복선화를 하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철도 르네상스 중심 제천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만든 도면인데요. 이건 2028년 이후를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뭔가 조용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감지 못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량까지 1시간 5분에 오는데 2025년 1월이면 부산까지 1시간 50분에 갑니다. 이게 중앙선 고속화라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아마 보도자료 옛날에 했던 거 아마 드렸을 텐데 이 사업을 2009년에 제가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어요. 그게 이제만 준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철도 사업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철도과장 할 때 이 계획을 뭐 그때는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떻게든 경부선 축선상의 발전을 중앙선 축선상으로 우리가 바꾸자, 상생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시작된 이 사업이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지금 준공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빨리.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천서 원주라고 표현하는 서원주역인데 서원주에서 여기 부발역이 있습니다. 부발서 충주선이 있는데 요걸 지금 잇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어요. 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요것만 연결이 되면 제천서 서원주를 거쳐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판교역까지 갑니다. 나중에 판교에서 월곶을 통해서 인천까지 이어지면 제천서 인천까지 1시간 반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죠? 2028년 됩니다. 다만 선이 있다고 철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때 계속해서 철도 공사를 통해서 열차를 투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수요가 안 나오면 시간대는 듬성듬성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판교까지 가려면 1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표시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요 광주쯤에서 수서역으로 연결하는 요 지선 10km 까먹었습니다. 자료에 요거만 연결이 되면 요거 지금 2028년이 됩니다. 그러면 제천서 수서역까지, 수서는 강남이에요. 수서역에 도착하면 세정거장, 내정거장 가면 대치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강남에 제천에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애들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것이 28년 이후에는 철도 르네상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정도로 제천이 철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제천에서 원주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이것도 지금 서원주에서 갈아타서 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시간 10분이면 지금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4시간 지금도 그 정도 걸립니다. 이걸 타고 가지 않고 가게 되면 이 철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획기적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원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엄청 애써가지고 KTX 여기 수도권 전철이 들어옵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곧 들어와요. 다음 국회에서. 이게 비전공약이에요. 다음 국회에 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제천까지 땡기겠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논리가. 제가 간선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으로 하던 일들이에요. 철도가 들어오면 아침에 들어와서 아침에 여기서도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6시 차로. 그러면 3편성 내지 4편성이 역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철도 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피선들이 있어야 되고 또 철도도
경수성 기지가 있고 중성 기지가 있어요. 근데 원주역 주변에는 다 아파트야. 기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40km 떨어진 제천에 와라. 그리고 나서 역사만 만들면 이게 곧 역입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도착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명에서 서울역 올라올 때 부산에서 옛날엔 서울역이 종점인데 지금은 행신역이 종점이에요. 행신역이 수색 차량 기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역사만 만들어서 행신역을 만들었어요. 20km를 가서. 그때는 왜 차량 기지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냐면 그때는 허허 벌판이었죠. 수색이. 거기에 차량 기지가 있는 바람에 그쪽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량 기지 주변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야 우리가 서울역서 왜 내려서 버스 타고 와야 되냐. 역사만 만들어줘라. 니들 보니까 빈차로 오더라. 빈차로 와야 돼요. 차량 기지까지. 왜? 재워야 되니까. 그럼 서울역에서 잘 데가 없잖아요. 차량을 재우기 위해서 차량 기지가 필요한데 차량 기지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천이죠. 요 사이에 그러면 철도는 2선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에 신림에다가 8선을 만들 거예요? 안 되죠. 우리는 이미 8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많은 데는 32회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자라. 저는 원주까지만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제가 바로 인터셉트로 들어가서 무슨 소리냐. 원주까지 오는 김에 대천까지 와라. 얘기할 수 있어요. 철도 출신들이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전공약이라고 하는 건 원주까지도 안 됐는데 건너뛰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원주가 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제천 영월 할 때 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영월도 도와줬고 심지어 부인사도 도와줘서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잘라가지고 그때 통과될 때 제 국회의원 때 한 건데 이거 3초까지 하려니까 안 돼서 잘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월 군수서부터 영월하고 저하고 또 부인사까지 합쳐가지고 기재부에서 엄청 압박을 해가지고 잘라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여기 철도니까 뭐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철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철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 이렇게 먼데 들어올 수 있느냐? 서울의 중앙선의 신창역이 어디냐면 온양온천역 바로 옆인데요. 129km입니다. 온양온천이 완전히 활성화됐어요. 왜? 어르신들이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 함께 하고 온천하고 올라갑니다. 2만원에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왜? 무료니까. 129km도 해줬는데 132km를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해주면 시민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중앙선 중심으로만 일하느냐? 키로수가 차이가 없잖아요. 춘천까지 얼마입니까? 98km 아닙니까? 왜 98km는 해주냐? 거기서 경춘선 그냥 다니. 65세 이상 무료? 대략 3,000원대 요금에 다니고 있어요. 제천에 만약에 3,000원대로 해서 원주에서 놀던 사람이 1,400원 내고 여기 오고 서울에 온 사람이 4,000원 내고 여기 온다면 그분들이 내려서 다 여기서 밥 한 그릇 먹고 갈 거 아닙니까? 제천의 인구가 늘 수 있습니까? 덜 줄면 다행이에요. 어떻게 지역경기 활성화시켜요? 가장 포인트는 바로 수도권 전철을 제천에 도입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제가 보기에는 뭐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점. 아주 충격적이죠. 옹양덕산 도로 건설. 이거 뭐 그림만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38번 국도가 있고 36번 국도가 있는데 이 두 개, 이게 36번입니다. 이거는 고속도로고 여기를 연결하면서 여기 IC 만들고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만 시키면 제천이 분단된 동네가 덕산, 수산, 한수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는 사람이 이거 타고 일로 내려오고 이거 타고 일로 올라가고 여기서 오던 사람이 이거 타고 충주도 가고 여기서 오던 사람이 이거 타고 일로 가다가 단양가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와서 남제천에서 이제 영월로 가다 보면은 동제천 IC에 내려가지고 단양 가고 이게 사통팔달이 돼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사다리 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이 사업. 이것이 현재는 사업명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낸 공약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도 간 미싱링크 연결 사업이라는 사업명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명이 없습니다. 국도는 그냥 앞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가다가 조금 휘는 거.
선형 개선 사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되거나 국토부 상임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미안하게도.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아주 깜도 아직 안 되면서 당선도 안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 거 갖다 쓰십시오. 누가 되면. 지금부터 사업명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명의 꼭지를 달아야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사업명을 안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게 국도 간 연결 사업, 미싱링크 사업을 사업명을 프로그램이라 해요. 사업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관광도로라는 개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광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그때 빨리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잡아 넣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관광도로 기본계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천단양에. 자, 요거 시간 관계상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도 5호선 도로건설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45분에서 50분까지 걸리는 이 제천단양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익산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전주, 익산, 군산을 정말 빠른 속도로 20분, 30분 만에 가는데 우리는 이래 가까워. 얼마면 14km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45분에 걸린 창피한 일입니다. 이 선형계란 사업 할 때 과거에 한번 시도는 있었다고 해요. 왜? 근데 매포 주민이 반대했다 그랬는데 매포 주민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 기존도로 그대로 살려놨어요. 단양 가는 사람이 이 길 간다고 해서 중간에 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C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표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전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이 중간에 교차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 입체교차로로 만들고 입체교차로 하나 그 클로버형으로 만들려면요 입체료 하나에 교차로 300억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도사업 개량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에. 이건 하기가 아까보다 수월합니다. 이거는 국토위원장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요거는 매포에서 꺾이는 거서부터 여기 우덕리 꺾이는 거서부터 요 상시 하시 대량 이거 싹 바꿔가지고 12.1km 표정속도 70km 기준으로 하면 15분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입체교차로니까 신호등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다 신호등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IC로 다 빠져나가요. 요거가 돼야 제천단에 있는 분들이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천안이 가장 크게 지역구가 4개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부선, 삼복선, 우리 복선도 아니에요. 복복선도 아니에요. 삼복선, 6개 선의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천안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제천이 철도 중심 도시라고 하면서 또 이 과거 상업도시 약속의 도시라고 하면서 제천 단양을 잇는 도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분에는 여기서부터 이걸 하나 내고 싶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20년 후에서 그 비전 공약을 세울까 하다가 우선 요거는 급하게 비전 공약이면서도 실천 공약이 될 것 같아서 이 공약을 세우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보시면은 도로망의 신림 봉양, 뭐 단양 영월, 이 단양 영월이 이제 영월로 가는 유암리 앞에 있는 교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 확보가 82번 국지도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늦어가지고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와라. 계속 불러야 돼요. 전화로. 차에 앉아서 전화하고 사무실로 불러서 전화하고 계속 체근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장차관한테 회의하면서 시민들 들으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예산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조속 추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도로 이거 빨리 기본계획 세울 때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도로망의 해집주, 수도권 전철 도입, 철도 이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제천의 SOC 시설이 촘촘하게 엮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제천 단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녀보니까 지역 내 토지 규제 완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농업진흥구역,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과거 농업진흥지역은 조금 풀어줬어요. 한 10% 정도를. 우리나라가 어차피 논농사도 안 지을 건데 농업진흥지역을 다 묶어놔가지고 땅값만 떨어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전면적으로 풀 수 있나요? 없죠. 왜냐? 이 식량안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데 너무 비싸지면 우리도 다시 지어야 되는 유보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역에 심지어는 다시는 곡물을 다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황폐한 땅마저도 계속 묶어놓은 건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도 푸는 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일부러 도시계획 사업이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제1고 맞은편에 제가 풀 때 시에서 그걸 정해한 걸 제가 압력을 넣어서 전환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가 하는 거예요. 저는 도와주는 거고. 근데 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 위에 세우면 다 풀립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는데 시가 아무리 농림부라 그래도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그냥 뭐 거기다가 변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뭐 시립 뭐 예를 들어서 미술관, 시립 박물관 뭐 이런 걸 만약에 짓는다. 도시계획 시설을 지을 때 이런 데 위에다 지면요. 당연히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풀면서 거기만 풀립니까? 그게 풀리면 그 주변이 광범위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토지 규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원이 많던데 요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그냥 소리 지른다고 문광부 장관한테 소리 지르고 뭐 환경부 장관한테 소리 지르고 농림부 장관한테 소리 지른다고 풀립니까? 시에서 여기다 사업을 할 테니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의림집들 사업 이번에 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시작한 거 한다면 지금 그 지역의 농업보호구이 다 풀리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사만의 초록길 옆에 옛날에 농업보호 농업 짓는 구역이었어요. 다 풀릴 수 있는 거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관광 기반시설 확충. 지금 의림지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답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의림지가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의림지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데가 없어서 그렇다. 반대입니다. 잘 때는 모산에다 지을 수 있어요. 의림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의림지를 넘어서 제2의림지 뒤로 피제길로 해서 넘어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은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토지 규제가 많아서 그러면 어디론가를 뚫어야 됩니다. 어디로 뚫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학사촌 옆으로 해서 뚫는 게 난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저 주차장 뒤로 해서 뚫는 게 날지 도화 쪽으로 길을 놓고 나서 의림지 활성화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국토부에서 맨날 길만 얘기한다 그러지만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해요. SOC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의림주전 도로를 한번 어떻게든 이건 뭐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국도가 아닌 걸 제가 왜 얘기하냐. 이거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건 예산사업이 국비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 이 정도 사업도 예산을 줘서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딴 게 지난번에 단양에 상진에서 단양으로 넘어가는 도로 예산 사업을 따줬는데 누굴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진하고 이 별공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은 그 미소지음 아파트 옆에 체육공원 썼어요. 그거는 뭐 군수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민원을 청취하고 하는 거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건데 저는 그 용도로 따줬어요. 그게 지역정책까지 딴 겁니다. 이것도 잘만 하면 국토부의 지역정책과가 5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거 하자. 담당관을 불러서 밥 사주면서 너 행시 메트야 그래가지고 형 알지? 그러면 아이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따는 거죠. 인맥도 동원하고 실력도 동원해서 따는 거죠. 단양의 제일 큰 민원이 이거더라고요. 이건 지역 민원할 때 쓸까 하다가 워낙 중요해서 주차 시설이 없어서 몰려오는 관광객이 너무 힘들다. 단양 소방서 상진간 도로 아까 얘기했던 거 못한 거 그거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조금 다르면 좀 디테일한데 그래도 저는 실버주택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국토부의 주택실장하고 협의하면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화산동 지역과 단양읍내 하나씩을 하고 싶습니다. 경로당 복지 예산은
지금 시에서 조금 주는 거 그리고 뭐 매니저 해주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또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국비를 따와야 됩니다. 국비는 노인정책과하고 직접 국회의원이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런 데서 경로당 복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어르신 교양 프로그램 확대 이것도 역시 시 지자체 예산으로만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아동 청소년 테마파크와 여성 레포츠 센터는 여성들 전용 레포츠 문화센터가 없다. 서울에는 500m만 가면 하나씩 있는데 동사무소가도 있고요. 현대백화점에도 있고 조그만 롯데백화점에 5층 가면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문화센터가 없어요. 문화센터라는 게 유일하게 있는 게 동사무소 옆에서 강의료 조금 주고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서 여성 레포츠 문화센터 특히 왜 남성은 못 가냐 여성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니까 우선은 남성 레포츠 문화센터라는 거는 뭐 전국에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여성 레포츠 문화센터 남편 일하러 간 사이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성 레포츠 문화센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단양 지역에 대해서 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인구가 아무리 27,000이라고 하더라도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드론 배송 유해위험 시범 사업 같은 게 지금 잠실에서 하고 있는데 왜 복잡한 데서 하나요? 시범 사업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데 단양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토부 국회의원 되자마자 항공실장한테 난리 칠 거예요. 왜 복잡한 데 가서 시범 사업해? 단양 와서 해라. 항공 레저 단지는 이미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요. 왜? 패러. 대한민국 최고의 패러 단지 아닙니까? 여기에 국토부 항공 레저과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몇십억만 지원해줘도 몇십억은 여기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여간 조금만 지원해줘도 전국에 있는 패러 이 수요층이 다 몰릴 겁니다. 우리 제천에 있는 스마트팜 사업 밭작물로 전용으로 해서 한번 단양에 만들어 보자. 이거는 신청을 하고 일단 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고 국회의원 압박하고 국립 스마트 귀농귀촌학교 우리 지금 시에서 귀촌하면 6개월씩 교육시켜주는 게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 단양에 와서 이사 와서 정주할 사람들 조건만 하더라고. 와서 이사 왔냐? 그래야 공짜로 교육시켜준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옵니까? 자기가 농사를 못 짓는데 먼저 온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비용 부담 조금 내고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농사도 지어보고 귀촌 생활하면서 이장들하고의 갈등 문제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귀촌하는 게 맞을 것이냐 항의하면서 어느 지역이 귀촌에 좋은 순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기서 단양에 와서 교육을 받았더니 단양에 정착할 확률이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농림부 장관도 모르고 있는 당신들 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농해 수위를 간다면 이거는 지자체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국립귀농귀촌학교를 만들어라. 먼저 제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제안하면서 우리 지역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아이디어는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제박람회는 우리가 그 국제화를 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단양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금 뭐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무슨 뭐 엑스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그런 돈보다는 이런 데서 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조성해서 박람회를 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아까 주차장을 만들 때 이제 스마트 주차를 해야 된다. 그냥 지나가면 결제하게 하는 거. 근데 그 기술은 다 돼 있는데 주차장 만들 때 안 만들어요. 민간은 그거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시군이 할 때는 스마트 주차장을 해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나오고 그 시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만 아껴도 차량의 순환이 빨라져서 주차장 확보율이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이렇게 양이 많아서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뭐 조금 뭐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진짜 맞냐라고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전 공약은 당대는 아니고 먼저 제기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제가 설명으로 비전 공약은 내용은 줄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잠깐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저는 작고 허름한 명파 앞에 삼광산이라는 쌀가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천에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명문대 출신 선생님이 있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외 비싼 서울대 출신한테 과외 교습 받으면서 서울대 간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서울대 가기 전에 서울대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리 매형이 서울대 나왔으니 매형 봤을 때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사람이 있구나 처음 봤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근데 과외를 받지 못했죠. 매형은 서울 사니까. 대학 다닐 때도 제가 과외하면서 하숙비를 벌었습니다. 고시 공부하다가 폐결핵에도 걸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남 호남처럼 지역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끌어주지도 않아요. 청주 사람이 저희 끌어주는 것 같아요? 견제합니다. 끌어준 선배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천고 출신 중에서 행정고시 후에 선배 딱 한 명 있어요. 1년 후에 끌어줄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 실력으로 그 가운데서 버티고 승진하고 인정받았습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신으로 제천단양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반드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2분에서 3분 정도만 받는 걸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월 이대현 기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당적이 없으시잖아요. 앞으로 당적이나 당선 행보, 뭐 무소속이나 무소속 그 추가하실 건지 아니면 제3지대 합류하실 건지. 이번 주에 일단 신청합니다. 지금 어떤 걸 공천 신청. 당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럼요. 예. 이번 주에. 예. 그러면 복당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신다는 그렇죠. 그거는 제3지대는 없어요. 제3지대 합류. 지금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경선에 참여를 시켜주면은 경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출마가 안 되는 거고, 경선에 참여 안 시키고 무슨 이유로 뭐 이유를 댈 건 거의 없는데 이유라는 건 달 수 있어요. 정치라는 거는 뭐 옛날에 권성동, 윤상현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탈락됐나요? 뭐 여러 가지 역학관계, 내 편이다 아니다. 뭐 옛날에 제가 한때 뭐 탄핵 반대 운동을 했으니까 뭐 계파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을 시킨다면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는 갑니다.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간다는 걸 미리 선언을 하고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냐면, 이게 출마 선언을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명함을 못 돌려요. 우리 애들이 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 뽑아가지고 월급 달랑 최저 임금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지 이런 것도 만들고. 제 혼자 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적은 다음에 해라. 그럼 경선에서 이기시면 이제 복당이 되는 절차인가요? 아니, 여기서 3명 정도를 뽑을지, 옛날에 제가 20대 경험에 비추면 7명이 나왔다가 3명을 남겨놓고 다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죠? 김규용, 엄태영, 저하고 셋이 붙어서 1차 경선에서 김규용 씨가 탈락돼서 1, 2위 재경선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1, 2위 차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래서 재경선에서 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명을 만약에 치는데 누구 칠지, 뭐 국민의힘 신청한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 4명이겠죠? 몇 명 칠지 저도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빌거나 하지 않아요. 니들이 판단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놈은 탈락시키면 무속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겠죠.
그 다음 판단은 그쪽에다 맡긴다는 거죠. 제가 언제 뭐 빌었습니까? 그런데 복당 신청하는데 왜 난리 쳤냐면 도당에서 막은 건 내가 불합리하다. 당협위원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유도 하나도 안 와서 그때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중앙당에서 빨리 받아라. 도당에서 하는 과정을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당 관계자한테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누가 어떻게 위원을 어떻게 교체해서 어떻게 해서 반대를 했다.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뭐 도당 수준은 끝났으니까 중앙당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중앙당에서 얘가 맡겨놓고 저는 중앙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오로지 제 할 일은 하겠다.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내 역할은 하겠다. 그러다 안 되면 정치인이 뭐 안 된다고 정치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봐야 57세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청년이죠, 청년. 52년생도 또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아유 저때 저 나이 때는 저는 안 해야 돼.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정치는 그렇게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액티브하지 않아지고 손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냥 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같이 저 힘든 일을 하기 어렵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힘든 줄 모르고 하려고 해요. 저거는요 4시간 5시간 자면서 차에서는 전화하고 또 지역에 와서는 뭐 온갖 비난도 받아야 되고 건방지단 소리 들으면서 참으면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사업 현장 가야 되고 국정 질의해야 되고 원내대의총 가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전 옛날에 또 재판까지 받았어요. 4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중앙당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옛날에 윤상현이나 권성동처럼 자신 있게 나가서 무소속으로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뭐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나가서 호소하겠다. 판단은 중앙당과 유권자가 해달라. 이런 거. 다른 질문?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혹시 추가로 의견 주실 분들은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2대 제천단양 국회의원 권석찬 예비후보의 비정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